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한편을 조용히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 손을 뻗었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3년이 지났어도 그 차가운 빈자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아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10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인지 저도 가끔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2번의 전쟁을 살아냈고 가난이 뭔지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성들. 어떤 분들은 그 상실 앞에서 무너졌고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수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5가지 함정을 피했느냐, 빠져들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5가지 함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랫동안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분들을 지켜봐 온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했던 그 학생은 졸업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저는 그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그 제자가 몹시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받기가 두렵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그야말로 모범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뒤 그분은 조금씩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자신의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천천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 자녀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연락하십니까? 1번, 2번, 3번 이상이십니까? 3번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를 특히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당할 수 있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낍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마음을, 명절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부담을,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감각을,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그러나 깊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독이 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받는 사람은 조금씩 숨이 막힙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한국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하루 3번 이상 감정적 호소성 연락을 하는 경우 모녀 모자 관계의 만족도가 2년 내에 평균 41% 하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 중 68%가 어머니와의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지만 어머니들 중 단 9%만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의 자녀가 부담을 느끼는데 어머니 10명 중 9명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기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연락하되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보고 싶어서 보는 것과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매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화를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연락이 그리움인가 두려움인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의 다른 출구를 만드십시오. 일기장을 펼치십시오. 종이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이었는지 써 내려가십시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녀가 당신을 찾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려면 당신이 먼저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관계가 더 가벼워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거리가 생겼지만 그 거리 덕분에 서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더 깊은 고독이 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함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 많은 여성분들이 재정 관리를 자녀에게 넘깁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서, 아들이 더 잘 알아서,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남편이 돈을 관리했다면 갑자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통장 하나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고 재산 관리도 모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 병원은 비싸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절에 손자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싶어도 아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 같지 않아요. 내 돈인데 내 돈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여성의 73%가 노후 재정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54%가 재정적 불편함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선택,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선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택. 그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 안에서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사랑받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언제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은행 앱이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방법을 배우시되 확인은 직접 하십시오. 둘째,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보십시오.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그 목록을 내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만큼은 반드시 나만 아는 곳에 두십시오. 많지 않아도 됩니다. 50만 원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재정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감정을 기대는 것. 둘째, 재정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조용하게, 가장 무서운 속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조용한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로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까? 잠깐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가족이 아닌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없으시다면 지금 세 번째 함정에 빠져 계신 겁니다. 저는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고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진짜 평화입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사람들과 충분히 부딪히고 그 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 그것은 진짜 평온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요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또다시 실망할까봐,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먼저 모든 문을 잠가버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고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모임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란 결국 자신을 반기는 곳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1년이 지나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줄었고 2년이 지나자 거의 아무도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먼저 문을 닫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뇌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순환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을 무려 79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는 운동도 식이요법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까지 인지 기능을 유지할 확률이 2.7배 높았습니다. 관계가 수명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고립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약속을 거절하고 한 번의 연락을 미루고 한 번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째,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마주치는 얼굴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연결됩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 밖의 모임에 나가십시오. 거창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누군가 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오지 않으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음날 아침 눈을 뜰 이유를 갖게 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기려면 당신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닫힌 문 안에서는 봄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저는 50대에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저는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혼자 먹는데 뭘 차리겠어요? 별것 아닐 거야. 병원 가기 귀찮아서, 무릎이 아파서, 혼자 나가기 뭐해서 걷기를 그만뒀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네 번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그 대상이 사라진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건강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몸 돌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 후 1년 이내에 정기적 운동을 중단하는 6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이 79%에 달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유지한 그룹에 비해 3년 이내 만성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단 1년 만에 2.3배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할 집입니다. 자녀의 집은 언젠가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만큼은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그 집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무관심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매일 30분 걸으십시오. 비가 오면 10분이라도, 몸이 무거우면 집 앞 한 바퀴라도 걷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끼니를 제대로 챙기십시오. 혼자라도 밥을 차려 드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아픈 곳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자녀에게 부담 줄까봐 참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가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십시오. 단정히 옷을 입으십시오. 밖으로 나가 햇살을 얼굴에 받으십시오. 그 행동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사람을 살립니다. 말 그대로 살립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함정. 이것이 어쩌면 앞에 4가지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한 함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넘기는 것도, 사람을 피하는 것도, 몸을 방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조차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내년 봄이 기대되지 않을 때, 어딘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선언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이에 새로 뭘 배우겠어요? 이제 다 살았는데 뭘 더? 그 생각이 든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함정 앞에 서 계십니다. 인간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저는 40에 이미 늙어버린 사람을 보았고 80에도 여전히 살아 성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처음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삶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삶이란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저는 72세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후였고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다 살았어요. 남은 건 그냥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림이요. 저는 미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색을 섞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지만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제게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작은 화분에 피어난 노란 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림 아래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아직 살아있나 봐요. 저는 그 메모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는 것도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를 걸어보는 것, 한 번도 읽지 않은 장르의 책을 펼쳐보는 것,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보는 것, 그 작은 처음들이 당신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채울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을 잃은 뒤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감정을 기대는 것.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자녀가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십시오. 둘째, 재정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내 통장은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존엄의 시작입니다. 셋째,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닫는 것. 관계가 수명입니다. 작은 연결이라도 유지하십시오. 넷째, 몸을 방치하는 것. 매일 30분 걷고 밥을 차려 드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내 이야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여성분들이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자녀로, 걱정으로, 침묵으로.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는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디어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90을 넘기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혼자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이면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새벽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후회들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혼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마지막 순간의 평화는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와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면의 조용한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버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지쳐 계신지 저는 압니다. 살면서 저도 그런 밤들을 지나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밤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던 새벽이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저도 사람입니다. 그 감정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을 언제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올 햇살을, 다음 달에 만나게 될 사람을, 아직 읽지 않은 책 속의 한 문장을 살아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만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답게 채우십시오. 자녀가 없어도, 곁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당신이 버텨온 세월이, 당신이 사랑하고 또 상처받으며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됨입니다. 그 계속됨 속에서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자이지만 고독하지 않기를, 조용하지만 충만하기를,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를. 저 김영석은 105년의 삶을 걸고 그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그리고 같은 처지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